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제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과학 강화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현장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울적재병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부문의 지원 담당을 맡고 있는 손지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교육은 현장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동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온라인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해드립니다. 네, 이제 본 행사의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재준 공공부원장님께서 행사 시작 전 인사말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부원장 임재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는 이 정신응급 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관리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모여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점 더 두드러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유관기관 실무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실제 상황에서 양극성 장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여러 연구 결과와 사례를 공유하여 더 나은 환자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가 의료기관 간 또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교환의 장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은 서울특별시 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육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념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하고 연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예산 사용하는 행사라 이 기간에 잠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은 3가지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양극성 장애 치료 전략, 그리고 하나는 양극성 장애 자해 유형과 자살 예방 전략,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장기 관리와 회복 지원에 대해서 3가지 강의가 이제 1시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따로 좌장은 모시지 않고 제가 사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뭐 이렇게 제 걸 주로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양극성 장애 치료 전략을 주제로 한 30분 정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 이제 공공부문에서 지원 담당을 일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회 보다가 발표하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그 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시간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치료 전략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아마 여기 이제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의료진 외곽에도 같이 해주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눈높이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넓은 폭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양극성 장애, 옛날 말로 조울증, 영어로 바이포럴 디스오더.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사실 지역정신보건에서는 조현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이 다뤄왔는데 조현병만큼 중요한 질환 중 하나가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고요. 이제 과거의 지역정신보건은 재활 그리고 회복 이런 데 초점이 좀 더 있었죠. 그런데 지역정신보건의 포커싱이 조금 앞단으로 좀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럴 필요가 있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발전이기도 할 텐데요. 만약에 그런 조금 더 앞단에서 예방과 조기 치료 이런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역정신보건에도 앞으로 조현병보다 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양극성 장애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만성화 이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인구 100명당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1명에서 2.5명 사이 정도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역학조사에서는 사실은 0.1%도 안 되게 낮게 나옵니다. 아마 국내에서의 진단 기준의 문제, 모호함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보다 많이 낮게 측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도 조현병도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진단 기준이 국내에서 아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정신질환에 대한 스티그마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역학조사할 때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같이 있어갖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적어도 100명당 1명, 좀 많게 나온다는 100명당 2.5명까지도 조울병,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울증과의 구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진단 기준 오늘 제가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진단 기준이나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울증의 진단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증 혹은 경조증이 있는 게 이제 양극성 장애의 특징인데 경조증 혹은 조증이 우울증과 반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일단 지금 우울증으로 앓고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있다가 조증이 있을지 경조증이 있을지 예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울증이지만 지켜보다 보면 양극성 장애네, 조울증이네 하는 경우들이 아마 선생님들 경험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치료 방침상 차이가 좀 상당히 나는, 이제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오늘 아마 이 강의 많이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약물 치료상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굉장히요. 아무튼 굉장히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감별의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계는 한 50% 최종적으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판별된 분들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파는 50% 이상이 우울증, 그리고 24%는 혼합형. 보통 혼합형 사파라고 하면 사실 짜증 많이 나는 우울증 사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이 우울증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첫 발병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보통 평생 한 9번에서 10번 정도의 재발 사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10번의 사파를 무사히 잘 지나가서 그분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분의 삶의 질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보건의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를 보면은 우울증이나 조증 발견했을 때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가고 바로 우울증과 조증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몇 년을 두고 우울이 왔다가 경조증이나 조증이 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생 동안 통계만 보면은 뚜렷한 증상은 발병 이후에 자기 삶의 한 20% 정도의 기간이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거 조금 기분장애 증상 있는 거 아니야가 한 50% 정도로, 그러니까 풀 리미션이 오지 않고 약간의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질환이기도 해서요. 굉장히 공중보건적으로 중요한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형과 2형이 있죠. 아마 이거 자세한 얘기는 뭐 여기서 드릴 필요 없겠지만 1형은 조증,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터진 조증이 오는 게 1형이고 2형이 이제 경조증, 조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왜 이렇게 들떠라는 느낌을 주는 분들, 경조증이 있는 경우가 2형인데요. 어떻게 보면 2형이 더 1형보다 더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 현재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요 얘기는 굉장히 모식적인 얘기인데 요 얘기는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으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회원들이, 가족들이, 일반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아마 가만히 보시면은 거꾸로의 경우가 더 많은 거 아실 겁니다. 우울해갖고 요즘에 감정적인 상태가 편하지 않아갖고 괜찮아야 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 주변에 사실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 스트레스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도 보면은 내가 그걸 왜 못 견뎠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뭐 물론 닭과 달걀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히 심각한 우울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만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적어도 이제 오늘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성 장애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병인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직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거는 그 우울증을 촉발시키긴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겠죠. 그 우울증이 촉발될 어떤 기질적인, 생물학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본인의 기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이 발병을 할 거고, 아마 이제 조울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는 자기 개인적인 소질이 있는 분들에게 발병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유전 얘기도 많이 하죠. 뭐 사실 유전병이라는, 우리가 보통 유전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보는 것처럼 그 가족력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뭐 부모님 중에서, 형제자매 중에서 우울증 혹은 조울증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흔하게 그 조울증을 그 가족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 질환은 아니죠.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병이 걸린다기보다는 다양한 유전자 그리고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병이 발병한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그 우울증과 조울증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고, 이제 1형과 2형이 있는데 그 외에도 약간 그 양극성 장애와 비슷한 형태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기분순환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울한 것과 그 뜨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통 기분순환증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기분부전증, 2년 이상 우울감이 잘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기분부전증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요 우울사파의 I형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저것도 양극성 장애의 발현 양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분 조절의 부전 상태를 보통 양극성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게 혼합형 사파의 존재죠. 우울증과 조증이 공존하는 순간들이 있고, 사실은 그 순간 저거 왜 저러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혼합형 사파로 설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이 혼자 한다고 했는데, 우울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막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나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산만하게 다니는 분들 가끔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 흔한 형태는 그 우울감을 표현하면서 불구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공격적이고 그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초조감을 표현하는 경우들, 이 혼합형 사파로 설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흥분성, 보통 이제 우울려고 하면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운되는 걸 이야기할 텐데, 혼합형 사파의 양태가 나타나면은 흥분성이나 짜증, 심각한 불안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주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우울한 게 아니고 짜증나고 화내고 다니는데 왜 우울증이지? 그쪽에 이제 양상이 아주 필요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기분 조절이 양쪽으로 다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재성 사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적으로도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그 단순히 주요 우울증이 아니고 양극성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양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불안 장애라고 오해받습니다. 많은 경우 이 경우에. 특히 공황 장애가 거의 사회 범람을 하죠. 누구나 공황 장애인데요.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퓨어하게 그 폐쇄공포증을 동반한 공황 장애인지, 사회공포증을 동반한 그 불안 장애인지, 아니면은 이게 기분 장애의 일부러서 나타나는 공황 장애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료적인 이슈에서 이제 특히 공황 장애의 경우에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습관성 약물, 뭐 아티반, 뭐 발륨, 자약스 다 아시죠? 그 약을 굉장히 뭐 중요하게 쓰게 되는데, 그 약물 관련, 그러니까 벤조디아ze핀 계통의 습관성 약물이 많이 길게 들어갈수록 거꾸로 약에 의해서 정신과를 안 다니지 못하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퓨어하게 공황장애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지치료하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벤조디아ze핀 주면서 컨트롤 해나가면 될 텐데요. 이게 기분장애인지 놓치고 그 불안에 대한 치료만 하다가 보면은 그 벤조디아제핀에 대한 위존성은 끝까지 올라가 있고 기분 조절은 되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항우울제가 조증사파를 막 촉발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물론 우울과 불안이 보통 같이 다니죠. 근데 공황장애라는 양상으로 이제 왔는데 기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약물 특히 술 문제 좀 같이 껴있고, 이런 경우들의 혼재성 사파, 그리고 특히 양극성 장애가 밑에 깔려서 지금 이 임상상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지 언제나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공황장애 거의 그 인구 4% 사이즈 아닐 정도의 흔한 불안장애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꽤 많이,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공황장애 하면은 어떻게 요즘 좀 연예인병처럼 돼가지고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편하게 느낄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물론 그렇게 편하게 느끼고 치료를 받으면 사실 진단명이 뭐든 치료 잘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치료 방침에서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 환자분에게 진단명이 뭘로 설명이 되든지 간에 그 방향성을 오리엔테이션을 잘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동반하는 우울사파는 자살 위험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신병적 증상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사실은 디프레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옛날 분류인데,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메이저 디프레션도 사실 사이코시스에 가깝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인지적 왜곡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존적인 접근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조울증에서 양극성 장애에서 정신병적 증상, 즉 환청, 망상 등을 동반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조울증 중에서 한 20% 이상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고, 조증이 나타나면 그 자체로서 사이코시스, 그러니까 조현병과 잘 구별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주로 이제 과대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편집망상이나 성적인 부분들, 종교, 정치 등 관련된 수많은 망상의 주제들이 나타나고, 환청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 와이런 사고나 가끔은 거의 선망처럼 보일 정도의 위식술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공정질환들이 존재를 하지요. 정신과 공정질환은 언제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수면장애도 있고요, 불안장애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충동조절장애도 있고요. 진단명 한 5개쯤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병인데 정말 병이 5개가 있는 걸까? 가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진단 기준으로 붙이면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인 공정질환은 사실 이야기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는 진단이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불안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강박이 없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집중력 장애가 없는 게 아니다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한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 증상이 나타난다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불안 증상입니다. 거의 60% 가까이 나타나고 뭐 불안의 일종이긴 하지만 강박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주의할 부분이 식이장애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성 폭식증과 신경성 거식증이 둘 다 양극성 장애에 상당히 밀접하게 겹쳐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약 주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식이장애, 물론 단순히 식이장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굉장히 힘든 병이니까. 식이장애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같이 우울증이 공존하고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 우울증이 개선됨으로써 식이장애가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꾸로 식이장애가 해결되면서 우울증이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꾸로 우울증이나 약이 들어가면서 먹는 문제가 꼬여가지고 식이장애가 나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가 사례별로 다른 상황, 특이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 많이 나타나죠. 저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특히 B형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특히 양극성 E형에서 많이 겹쳐 있는데, 과연 성격 장애와 E형 양극성 장애가 다른 병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성격적으로 독특하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진단명이 이게 정말 양극성 장애와 별도의 진단명인가 생각도 가끔은 되죠. 물론 있습니다. 정말로 임펄스 컨트롤만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극성 장애에 걸쳐 있는 증상군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ADHD.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울증 영역하는 경우에는 ADHD 약 쓰는 거 꼭 뜯어 말려 주십시오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불안 증상 공존되는 경우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로 관심을 좀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또 거꾸로 이 불안 증상의 불안과 또 오늘 얘기는 안 되겠지만 불면 증상의 공존은 양극성 장애 치료의 가장 좋은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기분 증상은 부정하더라도 불면과 불안은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황장애고 연예인 병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불면, 불안에 대해서는 스티그마가 좀 덜한 것도 있고요. 어떤 치료의 좋은 시작 포인트기도 해갖고요. 불안 증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꾸로 불안과 초조가 높을 경우에 자살 중독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도 언제나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또 온라인 아니면 조금 더 나이브해지겠지만 온라인에 조심하게 되는데, 벤조디아제핀 사용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아티반 발림 장악스 눈아팜 브로마제팜 등이 깔리게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 정신건강 전문가들끼리 같이 공유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지적인 부분도 자꾸 생기죠. 이게 사실은 ADHD 얘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울증 있으면은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증이 있으면은 또 생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 장애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게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양극성 장애 창조성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오히려 약간 하이퍼한 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서 성과를 잘 낼 수도 있고, 뭐 밤 안 자고 일하니까요. 물론 펑션이 굉장히 모호한선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하이퍼 액티브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아차 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저거 사고 치겠다 경험이 있으시죠. 또 하나는 대부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퍼지세요. 이게 말이 좀 막 나가나요? 듣는데 어느 순간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하고 쭉 같이 가다 보면은 저러다가 저거 너무 쓰러지겠는데 싶은데도 그냥 거의 20년, 30년 한 번도 엎어지지 않고 그냥 하이퍼다이믹하게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러죠. 이게 하이퍼한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언젠가 에너지가 떨어져 갖고 우울이 오면 너무 그 우울의 골이 깊으니 치료를 잘 합시다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바이애블 치료로 들어오는 길이기도 한데요. 가끔은 이제 그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도 있어갖고 저희와 주변을 많이 헛갈리게 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연료를 태우다 보면 연료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사이믹하게 사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가 뭐라고 할까 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인생도 되게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좋은 뭐라고 할까요?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단적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주로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관계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적 어려움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요.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오시면은 좀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아요. 이제 10대, 20대는 뭐 히토리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50대 처음 우울증 오셨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옛날에 뭐 경조증 같은 게 아니면 조증 같은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20년, 30년, 40년의 히스토리 속에서 그 잠깐 특히 그 경조증은 정말 반짝하거든요. 한 며칠 정도.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보통 한 3, 4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은 명확한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은 기억을 하세요. 그 순간에. 자기 반짝하고 뜬 적 있다고. 물론 헛간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한 살다가 2, 3일 뭐 2, 3일 서서히 갑자기 기분 좋다가 또 꺼지는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 하이퍼 저게 경조증의 순간이었을까? 그렇긴 한데요. 그 명확한 환자분들은 명확하게 나와요. 맞아요. 옛날에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쯤 한 3일 정도 그냥 반짝 떠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진단, 모든 걸 다 찰 수 없겠지만 그런 진단적인 크루를 놓치지 않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뒤쪽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시사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일찍 발병한 경우,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경우 우울증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왜 우울해지지 모르겠는데 그냥 괜히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겠죠.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뒤쪽에 말씀드릴 그 진단적인 크루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기 우울증, 조심스러워요. 이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스티그마가 붙기 때문에 조울증하고 양극성 장애라는 게. 근데 청소년기 우울증은 언제나 양극성 장애를 적어도 그 치료와 관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걸 한쪽 머릿속에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세게 말하면은 사실은 단순 우울증보다는 양극성 장애가 많을 거라는 임상적인 경험은 있으나 그 진단 기준으로 그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우울하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공경성 그리고 자신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감정의 도대체 저 기복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폭이 크고 그러다가 안 자고 생생하고 막 날아다니고 물론 청소년기에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헛갈리죠.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우울증에도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게 어릴 때 약간 성격 장애하고 헛갈리기도 하고 신경성 폭직선하고 헛갈리기도 하고 해갖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죠. 뭐 이런 쭉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양극성 장애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특징들이고요. 이른 발병, 25세 이전의 정신병적 우울증, 그리고 산후 우울증. 이거 좀 약간 스티그마가 껴갖고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모든 산후 우울증이 양극성 장애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산후 우울증이 몇 번 반복하던 분들이 산후에도 우울증이 있다.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 주의해야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성, 가족력, 그리고 이게 항우울제 먹었더니 뜨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이게 양극성 장애 시달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자살과 폭력의 문제로 이어지는 병이라는 말씀을 여기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쭉 말씀드렸죠. 감별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사실은 그 정신과 전문의사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우울제가 양극성 장애는 항우울제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물 문제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치료에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 관리에서 좀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이제 이야기 좀 해드리고 10분 정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 최근에 정신과 약물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발전을 안 하기도 했고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치료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의 딴 분야만큼 크게 발전하고 있지는 또 못합니다. 안타깝죠. 이게 그 약이 예를 들어서 해열제처럼 먹으면 싹 하고 열이 가라앉는 수준의 뭔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꾸준히 치료를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믿음이 가족과 주변에도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사례를 경험하고 같이 10년, 20년, 30년을 가다 보면 분명히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와줘야 될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약 먹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시작하면서 사실 좀 치료 시작할 땐 좀 기대가 있죠. 먹으면 좀 빨리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잠도 좀 자고 뭐 잠이야 좀 빨리 자겠습니다만 좀 기분이 좋아지는 데는 사실은 몇 주 이상의 시간이 보통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정신병적 증상이 완화되는 데만도 보통 적어도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침착하게 그리고 가급적 입원을 회피하면서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게 가는 것들이 이제 의료진과 사례관리자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뭐 약들만 약 얘기를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간단히 뭐 이름 정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리튬이 가장 전형적인 약이죠. 아마 56년인가 60년인가부터 양극성 장애에 쓰기 시작했고 갑상선이나 심장이나 신경계 등의 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약물 농도 검사하면서 쓰기 때문에 보통 1차적으로 쓰지는 잘 않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양극성 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급성기 발리 그리고 재발 방지 양쪽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이고요. 그리고 발프로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필, 뭐 데파콜 이렇게 부르는 약들이죠. 간질약 쪽인데 간질약들 중에서 상당 몇 가지 약들이 발프로이트 포함해서 카바마제핀, 나무트진 이런 약들이 양극성 장애에도 기분 조절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니 왜 저한테 간질약을 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간질약들이 사실은 기분 조절해 주는 약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데파콧, 월필 이런 약이고 이제 양극성 장애의 증상 조절뿐만이 아니고 공격성과 화해 조절에 어느 정도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 약인데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이 문제에서 입맛이 좀 돋궈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 겪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건 이제 나무트리지 양극성 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장애 재발 방지 치료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약인데 아마 혹시 뭐 선생님들 들어보셨으면 병원 갔더니 약 먹으면서 피부에 뭐 나는지 좀 보라는 약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약이에요. 다 좋은데 피부에 래쉬가 좀 심하게 나는 약이라서 그, 뭐, 혹시 뭐 이렇게 피부에 뭐 나면 약 끊으라고 설명하는 약이 이 나모트리지라는 약입니다. 주로 이제 요즘에 양극성 장애의 우울사파가 이게 약을 반응 잘 안 하는데 그런 측면에 좀 우울 쪽의 양극성 장애에 도움이 좀 되는 약이라 갖고 요즘에 많이 쓰는 약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현병 약물 같이 쓰죠. 아리프라졸, 릴페이돈, 오난자핀, 쿠에타핀 이런 조현병 약물들이 사실은 요즘에 앞에 보여드렸던 리튬이나 데파콜 이런 약들이 가장 전형적인 양극성 장애의 약이긴 합니다만 좀 아무래도 좀 무겁고 멍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와갖고 뭐 안티사이코틱이 무겁지 않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조금 더 요즘에 약물 사용의 무게가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리피프라졸 요즘에 뭐 거의 정신과약 통일이죠. 아리피프라졸로 조증과 우울증 양쪽에 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편의 약이고 릴페이도는 아무래도 좀 고전적이고 빠른 행동 통제에 좀 도움이 되는 편. 자이프렉사는 거의 플러스 조금 잠도 좀 자게 해주고 기분 조절에 꽤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입맛이 너무 독과져갖고 보통 한 6개월 먹었더니 20kg 쪘어요 하는 약이 있으면 보통 이 약입니다. 쿠에타핀은 보통 이제 잠자는 효과가 아주 좋아갖고 잠자는 역할로 쓰기도 하는 약이고요. 약에게 굳이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항우울제 사용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된다.
양극성 장애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조현병 약물이라고 하는 안티사이코틱스 그리고 그 앞에 기분조절제들 사용 없이 항우울제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증이나 경조증을 유발할 경우가 있고 아마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쯤 됐어요. 미국 FDA에서 프로작하고 항우울제를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고 우울증 장애인데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경고 딱지를 붙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항우울제만 처방받아 먹고 혼재성 사파로 변하면서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약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감독이 꽤 중요한 부분이 되긴 됩니다. 또 하나 요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그쵸 앞에 살찌는 약들 얘기 나왔잖아요. 다이어트 약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리고 그냥 뭐 효소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파는 것들. 그런데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처방하는 펜타민, 나비약이라고 그러죠. 각성제 계통의 약이고 뭐 사실 조울증뿐만이 아니고 조현병, 뭐 일반 우울증 모든 정신적 질환을 아주 쌈박하게 악화시켜 줄 겁니다. 우리 그 우울증 계신 분들 요거 먹으면 우리 병동에도 만날 수 있어요라고 제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다이어트 약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울증 있을 때. 또한 ADHD 약물도 적어도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있는 분들은 ADHD 약 가급적 좀 피하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오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기관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 많이 물어보시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오래가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걸쳐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만 한 번 사파는 급성기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의 유지기간을 거쳐갖고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 2년 정도 말씀을 드리죠. 일단 다 좋아진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 2년 정도 있다 약을 한번 끊어보자. 근데 이게 너무너무 반복이 자주 되면은 끊어보지 않고 쭉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좋아지면 끊었다가 다시 나빠지면 썼다가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좀 더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상담 치료도 하죠. 어디까지나 약물 치료 위에서 상담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양극성 장애가 되면은 약 없이는 기분 사파가 진정이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 치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질병의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계속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울증 때문에 벌어지는 2차 피해들이 있어요. 대인 관계가 엉망이 되고 직장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아무리 병원 상담 치료가 잘 되는 나라는 아니니까 적어도 지역사회 사회관리자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술과 담배 얘기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뭐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하절할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술과 담배 얘기는요. 과음을 하지 맙시다. 많이 피지 맙시다 정도일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사회관리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점은 환자를 안 좋을 때 병원 모시고 가는 역할만 자꾸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아니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잘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일 텐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면에서 특히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는 사실 정신건강센터 역할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디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울증이 반복되잖아요. 우울과 불안하죠. 인지적으로 왜곡이 좀 돼요. 아무래도 나 해도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소용이 없어.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이게 트라우마에 좀 집착하는 뭐 이런 모습 자기 감정에 몰두하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도 조금 이렇게 우울증이 한 사이클 돌고 나면 실제로 자기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한테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냐? 근데 그거 또 반복을 하죠. 한 몇 년 있다 또 우울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첫 번째 우울증 발병했을 때는 봐줬다가 두 번째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2차 피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파 중에 치료 목표는 특히 이제 상담과 사례 관리의 목표는 그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지나게 해주는 거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분 장애가 끝났을 때 이 사람 삶이 무너져 있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괜찮아 쉬어도 돼가 아니고 어쩔 때는 정신 차리고 일해라가 될 수도 있고요. 뒤에서 채찍 들고 좀 표현이 과할까요? 등더미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행동 치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대인 관계의 대상 관계에 대한 정리에 대한 부분들이 병원에서 잘 못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어도 사례관리자가 맡아갖고 끌고 가 줘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 뭐 하면은 우리 위로 힐링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죠. 책임감 받아들이기 실종 이런 문제들이 될 것 같고 특히 양극성장애 문제에도 더 그렇습니다. 역동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죠. 특히 이제 양극성장애가 장기화되면 성격과 병이 모호해져요. 주변에 관계가 꼬이고요. 치료자의 관계가 꼬이고 병원 의사와 관계가 꼬입니다. 그런데 사파가 지나고 나면요 막상 멀쩡해요. 말도 잘 통하고 하는 얘기 다 이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에 넘어갔고 저 성격 이상해가 아니고 사파를 넘길 때까지 같이 가고 사파 넘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한 부분하고 만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치료자도 사회관리자도.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건강한 치료적 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때 그거 같이 넘어가지 않았냐. 그걸 갖고 다음번에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넘어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탄압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상당히 험난한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일찍 발병하잖아요. 청소년기 발달 과제하고 꼬여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말이죠. 대학 다니다 말이죠. 남자 군대 갔다가 말이죠. 취직했다 말이죠. 결혼했다 말이죠. 사례 상상이 되죠. 발달 과제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우울증 때문에 거기 뱅뱅 돌고 있어. 거기다가 또 이른 나이에 발병해서 그렇게 한 3번, 4번 집에 퍼져 계시다 보면은 자기가 배워야 되는 사회성, 직업적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놓쳐버립니다. 우울증 끝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자원이 없어져요. 그리고 건강하게 친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갖고 누군가가 받쳐야 되고 사실은 임상적인 정신치료자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게 병의원에서 잘 안 된다면은 사실 정신보건센터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워낙에 정신보건센터가 후반에 이제 재활 이런 거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쪽 문제 사실 정신치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레이닝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일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포멀한 정신치료 트레이닝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전문 용어의 경험으로서 이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고 넘어가면서 자꾸 사회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고 또 뒤처지더라도 자기가 그걸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밑을 지켜주는 역할이 양극성 장애가 더 바닥으로 안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아까 자기 충족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3번, 4번 하면은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누워있어요. 할 수 있는 건 게임이라고 하면 다행인 상황. 그러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얘기 많이 하죠. 우울증에 휩싸여 있는 순간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뭐 과장님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건 전이하고 역전이의 관계 그리고 무의식 소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갖고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사실적 상황하고 좀 다르다고 우리가 이해 좀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파 중에는 이런 트라우마 상황이
인주왜곡과 붙어갖고 굉장히 강렬하게 강조가 되는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거의 뭐 망상적으로 믿어버리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있지도 않았던 일 튀어나오기도 하면서 이해는 해야죠. 이런 정신적 통증 과정을 치료자는 머릿속에 갖고는 있어야죠. 그런데 사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반적으로 이걸 그래티피케이션 해주는 거는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파가 진행되는 동안은 최대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못해가 돼 있잖아요. 나 못해가 돼 있는 걸 극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건 그냥 그 오늘에 집중하는 행동적 방법이 굉장히 강렬한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에 설정. 이제 약간 그랜디오스한 게 껴있어요. 우울할 때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커다란 목표를 보고 저 멀리 뭐 나중에 나는 어디가 미국 가서 대학원 박사학위 따도 이렇게 가는데 미래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게 노력해야죠. 그런데 오늘 해야 될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미래의 하버드 대학원 생각하면서 오늘 누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의 설정,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할 수 있게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한 단기적인 목표가 아무것도 아닐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오늘 했다는 평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울하고 불안한데 회사 나갔어. 지하철 타고. 나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종합이 1년이 쌓여고 2년이 쌓여갖고 그게 행동 활성화되고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이분들 더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5분 넘겨버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질문을 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3분 정도 넘어가지고요. 다음 강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바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이고요. 양극성 장애의 위기 상황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해 위협과 자살 예방 전략을 주제로 강드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강드현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정서인식행동학회 수련 강사, 그리고 홍보관사 등의 다양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병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등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해와 자살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자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는 과거 자살 시도력이나 가족력, 신체적 질환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자살과 관련된 정신병리에 우울, 물질남용, 무만감, 절망감, 초조, 공격성, 충독성, 정신병적 상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조울증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울증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이 자살의 절반 이상이 기분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극성 장애가 특히 자살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우 많은 수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15% 이상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살 시도는 여성에서, 자살은 남성에서 더 많고요. 또 이제 과거 자살 시도력이나 자살의 가족력이 있으면은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더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최근 퇴원했을 때에도 이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요소들, 미혼, 이혼, 사별, 독거, 자녀가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는 요소들이 되고, 또 어린 나이에 발병하거나 이제 첫 사파나 최근 사파가 우울이나 급소 순환형일 때도 이제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또 주의 깊게 본과 동시에 또 양극성 장애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충동성이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충동성과 공격적 행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조울증 특유의 좀 부주의한 행동이나 위험 행동은 없는지, 또 이제 분노나 복수심의 폭력 행동,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충동성을 높일 수 있는 약물 남용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자살 시도 수단, 예를 들면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자살이라는 것이 이게 갑자기 발생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패배의식이나 좀 부정적 생각이 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또 아예 반대로 경조증으로 갔다가 또 다시 반대로 이제 우울해지면서 우울감을 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정적 생각이 악화되면서 이 자살 사고가 생겼다가 자살에 대한 의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특정 사건 등이 촉발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아무 표현이 없다가 또 자살 시도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만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만 있기도 하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는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안도감을 얻거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로 10대 초기에 시작되고 이번은 20대에 가장 많습니다. DSM-5에서는 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자살의 의도는 없지만 자신의 신체 표면에 고통스러운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또 가장 빈번하게는 이 자해를 통해서 이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이 죄책감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해를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어떤 안도감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라고 하더라도 이 자해 자체도 위험성이 분명 있습니다. 자살 자체로 자살 위험성을 높이고요. 따라서 이제 치료의 직접적인 타겟으로 삼아서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살 의도가 없는 것이지 죽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5년간의 추적 연구를 했을 때 자해를 반복적으로 하는 군에서 자살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해 있습니다. 또 자살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살 시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자해를 통해서 내 몸에 해를 가하는 과정에 점점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금기시된 행위에 대해서 반복함으로써 이런 배리어가 약화되고 이 자해와 연관된 고통이 점점 감소해서 그 후에 점점 더 강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치명적인 자살 시도 방법을 습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이 고통에 대한 내성도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해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 그룹보다 전기 충격 실험이나 피부에 가해진 어떤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온도 혹은 이 깊은 상처에 대해서도 통증 자체를 좀 덜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은 더 강한 자해 행동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자살 시도나 이제 자살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자해를 왜 할까 하면 어떤 자해에도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또 보호자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픈 걸 왜 할까?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자해를 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더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가 이 아픈 것보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이제 정신적 고통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해를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게 조금씩 올라오는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해가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환자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힘든 상태이고 또 이제 신체적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파집니다. 자해의 경우에 크게 이제 개인의 내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적 강화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어떤 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자해가 늘어나는 거겠죠. 이 정적 강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늘려줌으로써 이 자해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개인 내적인 걸 먼저 보면 어떤 불안한 생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 어떤 불편한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통증을 느끼면 이 통증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통증에만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통증이 있는 상태가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해를 하면은 이 진통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이제 원하는 자극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기능으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해를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사라지는 또 부적 강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관심을 얻는 이 정적 강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해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입원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해를 한다고 해서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입원을 해야겠지만 자해 환자가 입원을 굉장히 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해를 하면 입원을 한 걸 경험한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해를 하고 나니까 입원을 했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환자에게는 이 자해를 통해서 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해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입원 자체가 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시키지 않고 외래에서 보는 것이 더 치료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해를 설명하는 이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가 이 고통 상쇄 안도 모델인데요. 이 고통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고통이 있었다가 그 뒤에는 이제 길게 좀 비주하게 이 안도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짧은 고통의 시간에 비해서 안도감은 길게 유지가 되고, 이게 반복되면은 원래는 통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혐오적인 자극이 되는데요, 이 자해라는 것이. 근데 반복되면서 이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조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해 자체가 이 뉴트럴하거나 오히려 좀 이제 즐거움과 이렇게 연관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자해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자해를 하면 마치 정서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이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서 해소의 수단으로 자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되게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자해를 하고 벌을 줌으로써 어떤 자기 처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말보다 강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하죠. 많은 환자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이 비수인적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말을 점점 안 하게 되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점점 더 세게 말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도 안 들으니까 자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 들어주다가 자해를 했더니 뭔가를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환자들은 말로 한 것보다 자해가 되게 효과적이네, 어떤 사회적 이득이 있네 하면서 자해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어떤 나의 고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말이 잘 안 통할 때 하게 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예전에 막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칼 같은 거 손으로 잡고 막 자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나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살 의도가 없어도 이런 자해에 자살 사고는 같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환자분들의 마음에는 이 죽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고요. 자해는 하지만 또 죽고 싶진 않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떨 때에는 뭐 죽고 싶은 마음에서 안 죽을 거 알고 자해를 했지만, 하지만 또 죽고 싶은 마음은 또 같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해를 하고 내가 119에 신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말을 하고 또 치료를 원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되게 좀 모순되게 느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마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도 아니면서 좀 자해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되게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명짓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 이제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 극단의 마음을 오가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치료가 이 변증 행동 치료 (DBT인데요). 이 DBT의 창시자인 이 마샬 리네안, 이분이 본인이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폐쇄병동 입원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이걸 고백할 때는 정말 덜덜 떨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성격이 있는 분들이 이제 수용받지 못하는, 이제 내가 말로 해도 어떻게 표현을 해도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수용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는 세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그럼 이것을 치료를 하려면은 어떤 수용과 또 변화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어떤 변증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 고통 감내 기술, 뭐 감정 조절 기술, 마음 챙김 기술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자해와 자살을 치료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 수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이 환자의 행동이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정신치료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환자는 언제나 옳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환자가 다 옳으니까 뭐 자해도 냅둬요 이게 아니고 환자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어떤 과거와 지금 현재와 나의 생물학적, 병적인 부분들과 나의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고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질병의 증상이라는 맥락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맥락이고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는 또 벗어날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수인에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단순히 환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에는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또 수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렇게 울면서 말할 때 아무 말 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지지가 되죠. 그러면서 그냥 보이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네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가 알아차린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1수준, 집중해서 듣기에 해당이 되고 상대가 표현한 말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이 2수준, 환자가 표현하지 않은 말,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3수준, 또 환자가 힘들어할 때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걸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괴롭겠습니다. 같이 어떤 과거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이제 4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그때 더 효과적인 것을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이 죽고 싶은 마음과 또 이제 살고 싶은 마음에 극단을 오가고 또 우울과 조증으로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극단을 오가는 환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 환자가 이렇게 극단을 오갈 때 I형인가? 뭐 E형인가? 지금 혼재성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또 가족들은 성격 되게 이상해졌다. 되게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또 도덕성, 성격, 또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해졌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 자체가 삶의 경험의 일부이고 또 굉장히 또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진단을 거부하기도 하죠. 진단을 거부한다는 것은 치료와 약을 거부하기도 하고 내가 병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약을 끊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거부하는 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간의 이슈가 있어서 도움받으면 지는 거고 병에 패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은 내가 받은 만큼 뭔가를 줘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건 없는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또 이제 내가 너무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특히 이제 조증에 그 과대 사고가 있으면은 나는 그런 도움 없이 잘 산다. 난 지금 충분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예전 입원에서 굉장히 괴로웠던 경험이 있어서 도움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막 지금 목이 얼마나 마르시죠? 마지막 물은 언제 드셨죠? 막 그때 물을 마셨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선 물부터 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자살 시도나 자해 직후의 환자는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치료에서 어떤 안정감을 얻는 경험이 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병력을 청취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너무 세세하게 묻는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욕심이 앞서서 막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병력 청취를 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히 수인과 지지를 제공할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수인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따 말씀드린 뭐 안정화 기법이나 뭐 감정 조절 기법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뭐 이제 이런 충분한 라포 형성이나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 첫 번째 면담에서 끝나고 두 번째 면담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면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 두 번째 면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이제 두 번째 면담이 시작이 될 거고요. 또 이제 환자들이 이 경조증 에피소드를 굉장히 행복해하기도 하죠.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약을 먹으면은 내가 아닌 것 같고 나의 빛나는 창의성이 사라지는 것 같고 차라리 예전엔 좀 조증 때는 살맛이 났는데 한 경조증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조절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좀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경조증 다음에는 또 깊은 우울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경조증 상태에서 한 수많은 행동을 안정기가 되면은 또 굉장히 후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 자미손이라는 분이 이 양극성 장애를 경험했던 심리학자인데요. 이제 약 먹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를 본인에 처리하는 데에는 약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근데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데에는 심리치료가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에게는 다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 수능도를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환자 일부가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증상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게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우울이 있으면은 조울이 있고 뭐 적극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뭐 신중한 성격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게 뭐 더 좋고 나쁜 게 아니죠. 다만 그게 과도해서 정말 조증이나 경조증처럼 상위 1% 수준이면은 굉장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너 지금 조증이니까 우울증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자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만 낮춰서 한 상위 한 10% 정도면은 뭐 장점이 좀 더 많고 단점이 더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조절하면서 증상은 조절하되 성격적인 부분은 살려서 좀 장점만 좀 살리도록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격에 해당하는 것과 증상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 및 사진 찍으신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자살 및 자해 예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이제 자살 수단이 되는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하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도 못할까봐 막 이렇게 날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통제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심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자해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되 우리는 이거를 널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 교육에서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해 도구를 치우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이 통제와 이 내가 정말 걱정해서 마음에서 하는 것의 맥락을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창문 스토퍼예요.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은 있는데 이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위협 행동이나 자살 시도가 있을 때 이런 창문 스토퍼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약물도 이제 약물 과다복용과 같은 자살 시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보호자가 치워도 환자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이제 알코올 환자에서도 환자가 언제든지 술을 살 수 있지만 술을 치우는 게 절주에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보호자가 환자를 그만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우는 거고 이 자해 충동이라는 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뭐 리모컨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어떤 기억을 없앨 수는 없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우리 절대로 핑크 코끼리 생각하지 맙시다 했을 때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신경계에는 더하기만 있고 이게 빼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 충동을 없애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해 충동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완전히 없애는 건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가치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감내력을 키우고 다른 행동이나 감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되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늘 쉬고 있는 숨, 호흡에 집중하도록 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에 집중하는 이 호흡 마음 챙김, 호흡 명상이 상대적으로 자살 충동이 아닌 다른 걸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이제 호흡이라는 감각에 집중하고 채우고 도움을 주고 또 이제 감각에 집중하는 착지 연습도 있어요. 이제 그라운딩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착지 연습은 지금 여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3가지 말해보세요. 보이는 색을 5가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오감에 집중하도록 해서 계속 불안한 미래와 예전 기억이나 자살 충동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장애가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나 플래시백을 경험하면서 자해를 하면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안정화기법 필수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 그림은 서울대병원의 비약물적 치료센터인 더쉼센터에 불안 및 스트레스 다루기에 있는 자료이고요. 이렇게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이 땅에 닿은 촉감에 집중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엉덩이가 의자에 붙은 촉감에 집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는 이런 애착 인형이나 슬라임 같은 것을 통한 감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앞서 자해가 강한 자극 후에 이완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뭐 얼음찜질 더 세게 하거나 정말 뭐 고무줄로 튕기거나 이런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도 자해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좀 대체 행동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일단 자리를 옮기고 뭐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머리가 복잡할수록 아주 몸에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불편한 마음을 좀 몰두된 걸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40분까지인가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욕구가 생겼고 그 후에 했던 행동이 과연 이제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사슬 행동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볼 수도 있고요. 이걸 하고 나면은 이 마지막 행동이 또 다음에는 새로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어서 계속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 자살 행동이 이제 과거와 미래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이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이 체험 회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 없고 어떤 걸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다가가는 행동이 없고 피하는 행동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충동적 반응으로 이 자살이나 자해를 보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행동이 과연 효과적이었나를 한번 봅니다.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자살 시도나 자해가 어떤 효과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평가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분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장기적으로는 더 자책감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누군가와 멀어지고 상처가 남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상이나 좀 좋아하는 행동에 다가가는 것 같은 정서적 기꺼이함을 촉진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평가해서 좀 그에 다가가도록 해서 어떤 보호 요인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내용을 전달해도 전달 내용보다는 전달 방식이 훨씬 중요한데, 이 오른쪽이 가을방학이라는 가수의 그 호흡과다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공황장애 치료의 제1번이 공황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알려주는 건데, 되게 막 피곤해 지친 당직 의사가 막 되게 챗봇처럼 막 숨 쉬어서 힘들어요 하는 때 그거 안 죽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을 놓치게 되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예민한 사람으로 보나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 라프 형성이 안 되고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전달 내용보다는 이런 전달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현장의 최전방에서 가장 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신응급 특성상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좌절의 순간이 옵니다. 이 그림은 서울대병원의 자기자비 프로그램인데요. 힘들수록 스스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비 프로그램이 25분짜리가 있는데, 이 전주예술병원 나이연 선생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께서 그걸 1분으로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1분만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빠르게 할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잠시만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속눈썹 치고 한번 감아주시고, 그러면 자기자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 삶의 여정에 있다.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일으킨 원인이 아닐 뿐더러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 설령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순간은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 지금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충분히 알아차려 보시고 충분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이 나를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봅니다. 준비가 되면 지금 여기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선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듣고 질의응답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양극성 장애의 장기 관리와 회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접근이라는 주제입니다. 김성남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켜주셨던 훌륭한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또 동대문구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해서 그 정신응급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지역사회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양극성 장애,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조현병 회원님들, 그러니까 이제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중증 정신 질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 또 뭐 여러 가지 불안, 알코올, 또 이제 마약, 네, 아주 많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양극성 장애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양극성 장애 환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조현병, 주로 이제 중증 우리 회원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첫 슬라이드에 이 내용을 넣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주치의에게 데려가도록 하세요. 저분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 약을 드시는군요. 그렇다면 주치의에게 이야기해서 약을 바꿔야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실내에 있음에도 탈수 증상까지 보이네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배회하다가는 큰일 나실 것 같아요. 물을 좀 먹게 해주세요. 간식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만 돌아다니고 집으로 안내해야겠습니다. 가족 개입을 해주세요. 가족분들도 힘드실 테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 때문에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양극성 장애가 있는 어떤 회원님이 저희 센터에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날 지역사회 유관기관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하는 자리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수님을 계속 쫓아다니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조증 증상이 너무 이렇게 심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조절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양극성 장애 대상자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상황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두 교수님들께서 아까 강의해 주신 그 내용들 중에서 나타난 증상들일 겁니다. 자, 다음은 골뱅이님의 경우 진단서와 병원 진료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드릴 테니 다음 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정부 보조금을 왜 왔습니까? 저보다 더 불쌍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자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양극성 장애 그 대상자분들은요,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일상생활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생계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금전적인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회원분들이 그렇듯이 어떤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료 서비스 이탈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이런 행정적인 이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제도권 내 서비스를 받기가 아주 곤란해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우리 중증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어떤 불건강한 상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처치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보장 서비스들 또는 이제 어떤 건강보험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하는 저 같은 종사자라면 양극성 장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앞선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특징이요. 이런 어떤 정동의 문제를 이제 동반하긴 하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조현병이면 조현병, 조울증이면 조울증 이렇게 이제 진단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특히 이제 이런 정신증적인 증상 또는 어떤 정서의 문제 또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약물이 또 첨부가 된다거나 또 여기에 또 자살,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왔을 때 이거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치료를 또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치료를 또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신 신규 대상자분들은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거부적이세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위기 응급 상황도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양극성 장애 대상자분들의 특징 또는 조현병 환자분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다양하게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기 진단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보시더라도 이 환자분은 약을 먹긴 먹는데 좀 치료를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 걸까라고 이렇게 자문을 주신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고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약물 개입은 약물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병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의료기관의 치료자와 그다음에 저 같은 지역사회 사례관리자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고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회원분들이요, 주치의에게 이제 처방을 받으러 가면 자신의 일상생활을 좀 세세하게 알리고 어떤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부의 환자분들은 이제 보고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잡니다.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제 주치의분들에게 주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에 또 이제 그분이 놓여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거짓된 정보를 주치의에게 알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상자의 현실적인 상황과 또 처방에 차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때 상태가 이제 계속 안 좋아지게 되고 또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불안도도 올라가고 상태는 더 나빠지고 그럼 다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사례관리자와 또 이제 병원의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동의 문제를 동반한 다수의 사례들이 사실 이제 병원 치료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요, 치료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분들이 좀 모시고 가거나 또는 이제 뭐 주변에 친구가 데리고 가거나 그러다가 이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아버리는 거죠. 예,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연령에 따라 굉장히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뭐 중장년기 분들 또는 이제 노인분들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그다음에 또는 이제 10대 후반이나 청년들 사실 최근에 이제 청년 사업하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려오긴 하는데요. 이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가족이 또 옆에서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가족분들은요 너무나 청년분들을요 독립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저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뉴스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너가 알아서 독립해라. 예, 하고 뭐 집도 얻어주고 그리고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경험력이 없거나 아니면 짧은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생활도 잘 안 되고 또 사회 활동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다수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다수의 기관들이요, 이런 대상자들을 굉장히 이제 사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여기 나왔네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기관들이요, 전부 이제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들이에요. 예. 사례 관리하는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과연 이게 사례 관리인가 아니면 어디서 뭐 물건 후원 받아서 갖다 주는 그런 걸 하는 기관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기관마다 그 기관의 목표에 맞는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상태가 좋은 대상자의 경우는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굉장히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생기겠죠. 예. 그런데 상태가 좋았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쭉 상태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치료 중단을 한다거나 증상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기관들 간에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는 되게 저처럼 이제 정신건강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 복지기관 선생님들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복지기관 선생님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어떤 것을 강조를 하냐면은요, 상태가 좋았을 때 의뢰를 해달라는 거죠. 예. 그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떤 병원으로 이게 회원분들을 이게 날르는 역할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복지 서비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제 저도 늘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사회 보면은요, 사례 관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기관에서 갈증을 느끼는 분야가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치료, 의료적인 서비스인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이런 주거 서비스, 생활 보장, 뭐 필요 물품 지원, 뭐 지지 체계, 뭐 이런 뭐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 이제 어떤 지역사회 생활 보장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치료나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 중증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사례관리 기관들은요,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쉽지만 의료기관도 녹록지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 가셔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료적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뭐 통합사례 회의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가서 보면은 이제 뭐 복지관, 가족센터 또는 여러 뭐 상담 복지센터 뭐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통합사례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이런 어떤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 연계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평가하고 지속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투약관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상자분들이요, 저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요, 약 잘 먹습니까? 라고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 잘 먹습니까? 라는 그 첫 마디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대상자분들 만날 때요, 잘 지내냐고, 그리고 뭐 행복하냐고, 즐거운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약에 대한 부분은요, 맨 나중에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즐거운 기분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제 약 먹는 거잖아요. 그 약 먹는 것은 맨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투약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치의와의 만남,
주치의랑 자주 만나는지, 주치의를 자주 찾아가는지. 사실 주치의와의 만남이 사실 그 치료의 첫 번째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치의를 만나지 않고서는 처방도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들을 또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안 좋아지는 그 시점들을 서둘러 발견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사실 서둘러 발견하게 되면 조기 개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극성 장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요 증상이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날씨가 변하거나 기온이 변하거나 또는 가족의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그 연세가 드신 그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또 그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가족적인 변화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금전적 변화, 어떤 관계의 변화, 뭐 이런 어떤 그 비현실적인 무리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민감성 평가들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양극성 장애 대상자분들이요, 조현병 그 환자분들보다 기능적으로 직업 재활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하고 잘 치료가 되면은 금전 관리도 가능해지고 또 직업도 유지가 가능해지고 또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금전 관리,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금전 관리를 특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미래 준비도 해야 되겠죠. 또 노년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건강 관리.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 관리하면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 사실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어디서 전화 온다고 하면 어디서 전화 왔다. 어디서 누군가 나를 돈 벌게 해준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화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속아서 어떤 그 금전적인 손실들을 또 보기도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잘못된 만남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교육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해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계경제 사정과 맞지 않는 무리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급자이신 회원님인데 그 무리하게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먹을 것도 못 사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주사도 못 맞고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컨트롤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대인관계를 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잘못된 만남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나쁜 사람들이죠, 결국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양극성 장애가 있는 분들을 또 알아보고 또 접근을 하는 경향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사례 관리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대인관계 프로그램, 뭐 보이스피싱 주의,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 주의, 건강한 사람 알아보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이용하기, 뭐 주민센터라든가 뭐 복지기관, 요즘에 복지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꽤 괜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 사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리한 채무 관계 또는 경제적 타격, 사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 증상이 재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입원을 해야 되면은 또 이제 입원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또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도 있죠. 가족분들이. 그러면 더 악화가 되겠죠. 상황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금액의 경우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으로도 받은 유산을 어때요? 믿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또 이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좀 미흡한 단계이긴 한데 후견인 제도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남은 다른 가족, 형제 자매, 사실 이제 어떤 부모님으로도 유산을 받았다. 그럼 이런 걸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지지 체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다른 이성에 접근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성범죄로 되거나 이어질 수 있음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성 장애 그 대상자분들은 상태 안 좋아지면은 그 이성에게 막 접근을 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 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 증상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잘못해서 어떤 범죄자로 낙인이 씻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약물 치료겠죠. 사실 약물 치료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주치의와의 만남을 좀 강조를 하고 또 이제 사례 관리 받기,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관리, 건강 관리, 사실 이제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몸 건강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민감성 관리, 대상자들마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민감한 부분들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과 대인관계 유지하기, 그다음에 금전 관리 또는 이제 법적 문제 발생에 주의하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양극성 장애 대상자분들에게 해줘야 될 여러 서비스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5분을 지연시켜갖고 딱 5분 넘겨서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주제의 강연이 딱 마쳤는데요. 출연 시간 들어가기 전에 혹시 프로에도 질의응답이 있을까 싶어갖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간단히 주시면은 연장님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이고요. 이제 바이폴라 대상자의 경우 이제 많은 경우 충동성의 결과를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런 회복을 위해 저희 대상자나 아니면 이제 회원분들이 중심을 잡고 치료적 목적에 함께할 수 있는 사례 관리자나 혹시 치료자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센터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위기 응급 상황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현장에서. 그 대상자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다 책임지기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인권적인 요소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입원한 후에 대상자분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상태가 좋아지고 나서 또 입원 당시에 어떤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역사회 종사자분들에게 또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충분히. 예, 현장에서도 또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대응을 할 때 기록에 대한 측면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 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뭐 많이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그거다 어느 센터나 어느 병원이나 고민되실 것 같은데 책임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어떤 정신질환자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고 그거에 대한 현재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센터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본인과 저희를 좀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일인 것 같고 이제 그렇죠. 이게 병 때문에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병이 있는 거 알면도 치료 안 받는 거에 대한 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도 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특히 환자가 건강할 때 좀 많이 나누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아까 김나선 부센터장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건강할 때 소개 좀 해주셔야 좋겠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이 더 프로에도 있으실까요? 네, 오늘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해갖고 5시까지 4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상품이 여기 있거든요. 네, 제가 얼른 뒤로 갖다 놓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